행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그놈의 행복을 포기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행복해지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가 고통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온 곳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빛을 갚기 위해 온 곳이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인생을 마이너스 장사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음, 질병, 이별, 죽음이라는 빚을 지고 시작하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인생은 원래 고통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헛된 희망과 고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독서를 통해 뼈를 깎는 진짜 자유를 맛보려 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빼기를 통해 얻는 평온, 가짜 행복을 버리고 진짜 무탈함을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이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끝도 없는 욕망의 굴레에 밀어넣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지나온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전세방에서 시작해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의 그 감격 기억나시나요? 처음 내 명의로 된 집 문서를 받아들고 손때 묻은 도장을 꾹 찍었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처음 며칠은 벽지만 봐도 배가 부르고 화장실 타일만 봐도 웃음이 났지만 계절이 한두 번 바뀌기도 전에 그 집은 그저 내가 잠자는 공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죠. 친구 집에 더 넓은 거실, 옆 동네에 새로 생긴다는 최신식 아파트, 낡아가는 가구들과 삐걱거리는 문짝. 분명 이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빌고 또 빌었던 그 집인데 어느새 그 집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우리는 다시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식 문제는 또 어떤가요? 아이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대학 합격증만 받아봐라.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 곧이어 취업 걱정이 들이닥칩니다. 취업하면 끝인가요? 결혼은 언제 하냐? 짝은 있냐? 전세금은 어떻게 하냐? 산 하나를 넘으면 그 뒤에 더 높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독은 태어날 때부터 바닥이 깨져 있어서 아무리 좋은 술과 맑은 물을 들이부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아직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건강이 조금 부족해서, 자식의 성공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완벽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으며 오늘도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건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뇌와 본능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갈증이 나서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순간은 짜릿하고 시원하죠. 하지만 곧 입안이 끈적해지고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욕망을 채워서 얻은 행복은 결코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합니다.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 하나의 소원이 충족되면 그 즉시 10개의 새로운 소원이 고개를 든다. 생각해보세요. 젊은 시절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나 시계. 지금 장롱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지 않은가요? 그걸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월급을 아끼고 가슴을 졸였던 그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그 물건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허무해지는 이유입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목마른 나그네처럼 저기까지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하고 달려가 보면 모래바람뿐이고 또다시 저 멀리 보이는 환상을 쫓아 달려가기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포장해왔던 삶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 쉴 생각인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단 1분도 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충분함이란 없으니까요.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며 가난하다고 느끼며 2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비교와 욕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곳이 지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삶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남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는데 나는 동네 공원이나 돌고 있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또다시 그 욕망의 쳇바퀴 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달리고도 모자라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에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파랑새는 먼 미래의 성취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취를 통해 얻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불량식품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한 맛이 나듯 진짜 행복은 밋밋하고 지루하고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하지 말라니. 그럼 그냥 산 송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염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더하는 게임에서 고통을 빼는 게임으로 인생의 규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편안해지고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마법 같은 변화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새끼발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내 발가락이 신발 속에 잘 있는지 양말이 닿아 있는지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을 겁니다. 위장은 어떤가요? 점심에 드신 음식이 잘 내려가고 있는지 소화액이 나오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몸의 어떤 부분이 건강할 때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하지만 너무 꽉 끼는 구두를 신어서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면 어떤가요? 그 조그마한 발가락 하나가 온종일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걷는 것조차 고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하기라도 하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쳐다보기 싫어지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나 건강은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이나 병은 아주 예민하게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아무 일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평온한 상태를 심심하다, 지루하다, 별일 없다며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다가 덜컥 몸이 아프거나 집에 우환이 생기면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 그때 아무 일 없던 그 시절이 천국이었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정의할 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1등을 하거나 명품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소극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옛말과 정확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낸 겁니다. 오늘 하루 큰 돈을 잃지 않았다면 큰 돈을 번 것보다 더 안전한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강렬한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짜릿한 즐거움, 배꼽 빠지게 웃는 일, 가슴 뛰는 설렘, 이런 것들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잔잔하고 고요한 일상은 견딜 수 없이 지루한 불행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강렬한 쾌락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즐긴 다음 날엔 끔찍한 숙취와 두통이 찾아오고 무리해서 비싼 물건을 산 기쁨 뒤에는 카드값 걱정과 잔고 부족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숲속의 현자처럼 우리를 타이릅니다. 쾌락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고통은 리얼, 즉 현실이다. 우리가 쫓는 화려한 행복은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무지개 같은 환상이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은 뼈를 깎는 아픔처럼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잡히지도 않는 환상을 쫓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칠 수 있는 고통을 줄이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당신의 오늘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적어도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도 않고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위급한 상황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놈이 자꾸만 귓가에 대고 속삭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로 부족해. 좀 더 신나는 일이 있어야지. 남들처럼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이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 속삭임을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가 참 편하다.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읊조리는 순간 당신의 밋밋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감사한 기적으로 탈바꿈합니다. 옛말에 범 없는 고래는 토끼가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고통 없는 고래는 지루함이 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심심해 죽겠네, 뭐 재미난 일 없나? 하고 하품을 하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 지루함이야말로 아무런 재앙도, 사고도, 질병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평온한 상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데 타인의 삶을 곁눈질하는 순간 내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지만 사실 이 속담만큼 인간의 추악하고도 슬픈 본성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도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이 쓰리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내 밥그릇에 있는 밥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면 내 밥그릇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마법.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 부리는 심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타인의 시선에 갇힌 허영심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사는 연기자가 되어버렸다. 정말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비싼 옷을 사는 이유, 무리해서 좋은 차를 타려 하는 이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이유,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물건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부러워하겠지 하는 과시욕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위장병이 낫나요? 남들이 나보고 성공했다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밤에 잠이 더 잘 오나요? 타인의 부러움, 아주 잠깐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내 삶의 본질적인 고통이나 외로움을 단 1g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나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 남편은 승진을 했네. 누구는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면 괜히 멀쩡히 있는 남편이 미워 보이고 내 집이 좁아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괴로워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높은 곳만 바라보니 목이 아프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요.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지금 병원 침상에 누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환자들에 비하면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당신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 비하면 따뜻한 방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얼마나 선택받는 사람입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삼으라니 너무 비열한 것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꿈꾸는 기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나보다 잘난 타인이 아니라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 혹은 과거에 힘들었던 나 자신으로 바꾸는 순간 지옥 같던 질투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감사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 그때는 새빵살이하며 주인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 지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자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 예전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등골이 휘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제 앞가림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이 무슨 차를 타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인생일 뿐 내 인생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풍경이 돼버립니다. 마치 길가에 핀 꽃이 예쁘다고 해서 내 집 정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나의 행복을 왜 남의 머릿속에 맡겨두려 하시나요? 내 행복의 주권은 오직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입니다.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시선을 거두어 들였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어 나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바로 심심함과 외로움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덩그러니 남았을 때, 자녀들이 다 떠나고 빈둥지에 앉았을 때, 밀려오는 적막감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모임을 기웃거리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존한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 내 안에 놀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배터리가 없는 장난감이 혼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꽉 찬 사람,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고독은 뛰어난 영혼이 누리는 특권이라고까지 격상시켰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남의 기분에 맞춰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고 싫은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오로지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당신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원천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 친구는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바깥의 것들이지만 내 머릿속의 지혜, 내 가슴 속의 추억, 사물을 바라보는 나만의 따뜻한 시선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 시간을 이 내면의 자신을 가꾸는 데 써보세요.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볕 좋은 날 베란다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며 잎사귀가 돋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일담한 책을 펼쳐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좋아하는 옛 노래를 틀어놓고 젊은 날의 추억을 음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부자가 누리는 호사입니다. 남들은 심심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시간에 당신은 혼자여도 얼마든지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인맥이 재산이다 라고 떠들지만 쇼펜하우어는 비웃습니다. 인맥? 늙고 병들면 다 떠나갈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재산은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든 것뿐이다. 그러니 부디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고 서글퍼 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없다고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의 뒷모습. 그 모습은 처량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아는 사람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욕망과 관계들이 가지치기 되면서 삶이 더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 잎을 다 떨군 나무가 그 본연의 앙상하고 단단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늙어감에 따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단순해짐의 미학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노화와 죽음조차도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고독을 즐기는 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을 안고 남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지침이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최후의 처방전, 그것은 바로 체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요? 라며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 패배자가 되어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포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명한 수용을 뜻합니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늙음도 이별도 상실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고통이다. 이제 그만 강물을 막으려던 손을 거두세요. 그리고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보는 겁니다. 아, 늙은 것은 슬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시절의 인연이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리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깊은 안도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해방감,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 즉 마음의 평정입니다. 인생은 소풍과도 같습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해서 울고불고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풀밭에서 김밥을 맛있게 먹고 바람을 쐬고 친구들과 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즐거운 소풍인 겁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 성공, 번쩍이는 트로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뎌냈고 누군가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 주었으며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소풍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무엇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너무나 온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라 했죠?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한 번쯤 중얼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오늘도 아픈 데 없이 눈 떴으니 이걸로 됐다. 그 마음 하나면 남은 당신의 생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빛날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지친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언제든 이곳 와디픽 무드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평온한 밤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와디픽 무드였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